벌써 이제 한 바퀴 진도가 끝났습니다. 또 3, 4월 전부터 시작하고 이 교과서로 5, 6월 되면 또 요약집으로 한 바퀴 시작을 하고요. 7, 8월에 문제풀이, 9, 10월에 모의고사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너무 마음을 급하게 잡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사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으로 지금 또 시형 광명의 신도시 발표를 했죠. 앞으로 더 택지지구를 또 더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3군데 이상. 계속 이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니까 협의 끝나야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공급이 200만 호가 넘어요. 지금 앞으로 공급될 게. 이 1기 신도시가 노태우 정부 때 1990년도에 200만 호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거의 다 미분양이 많이 됐었죠. 삼본, 평촌, 부천 이런 데는 거의 다 미분양됐었어요. 앞으로 아마 공급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562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오늘 하는 게 실무가 5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이때까지 최근 5년간 그 중에서 오늘 하는 게 4문제 출제됩니다. 그럼 지난주에 한 게 오늘 문제도 있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법,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규직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5개 다 합해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주택임대차에서 한 문제, 상가임대차 한 문제, 그 다음에 경공매 한 문제, 매수신청들이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4문제 오늘 하는 파트에서 출제됩니다. 우리가 현업에 나가서 이게 중개업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주택임대차더라고요. 제가 10건 정도, 한 달에 한 10건 정도 계약을 하더라고요. 중개사무소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10건 정도 하면, 물론 제가 제 경험치고는 한 10건 정도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10건 정도 하면 한 7건 정도가 주택임대차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매매 한 건 정도. 만약 매매를 10건씩 한 달에 계속하면 돈 벌겠죠. 근데 매매 한 건 정도, 상가 월세 한 건 정도,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차가,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 모두 다 적용됩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전두환 정부 때만 해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박정희 이런 말 하면, 옛날 박정희 정부 때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입니다. 바로. 지금은 노무현, 문재인 이런 말 해도 못 잡아가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한다 해도 그때는 반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들도 반발하면 바로 그 서울대 법대 교수 반발하다가 저희 설악산 용화장성에서 추락사한 걸로 뉴스에 나왔는데, 나중에 의문수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중앙경보부 이런 데서 끌고 가서 죽인 걸로 밝혀졌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해도 반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즉 타워팰리스 15억짜리 전세라도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근데 상가는 모든 상가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만 적용이 됩니다. 프린트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린터. 책 봐도 되는데, 최근 교과서는 562페이지고 오늘 프린트 내드렸죠. 요 2개 비교하는 거, 모든 과목은 다 비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대통령 이하, 즉 그 밑에 대통령 이하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이 이하만 적용되고, 그러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오늘 내드린 프린트 비교된 거 있잖아요. 상가주택에 비교된 프린터.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임대차를 적용한다고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법 임대차 배우는 게 적용될 게 없잖아요.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럼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토지밖에 적용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9억 초과하는 임대차는 민법 임대차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9억을 초과하면은
최단기 존속기간 1년도 적용 안 됩니다. 상가의 경우 민법 임대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도 안 됩니다. 상가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흥시유 같으면 6억 9천 초과하면은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도 못 받습니다. 상가. 그 다음에 적용 제외인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8년 연속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해봤는데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제가 오산에서 오산 걸동에 거기는 중국 동포들이 1200개 정도가 있어요. 다가구 건물이. 거기에는 무보증 월세인데 보증금이 보증금 없고 월세 40만 원에 그 다음에 예치금 40만 원 이렇게 내고 중개보수 11만 원 해서 91만 원 입금하면 바로 그날 입주를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계약서를 적느냐 하면 일시 사용 임대차 또는 이행각서 이렇게 적어요. 그냥 임대차라고 적는 게 아니라. 왜냐면 보증금도 하나도 없는데 2년 동안 계속 살겠다고 하면 골치 아프죠.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2학년 4학년 2학기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졸업할 때까지만 거주할 게 명백하다면 굳이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도 우리 그 깔세, 눈물의 폐업 처리 이런 거 해가지고 3개월 동안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어떻게 하냐면 월세를 그냥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1,000만 원 주고 그냥 석 달 지나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이. 깔세. 서울 수도권에서는 깔세라고 하는데 원래 표준말은 사골세가 표준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가지고 없는 거죠. 나중에 나갈 때 한 푼도 안 받고 나가는 거. 이게 일시사용 임대차라고요. 3개월, 1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맨날 1년 365일 눈물의 폐업 처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일종의 일시사용 임대차라고요. 이런 것들은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에 8년 연속 출제됐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법에서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민법에서 안 하셨죠? 네, 민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할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거의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그냥 배우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요. 최우선 면제,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냥 둘 다 우선 면제입니다. 학자들이 최우선 면제라는 말을 쓰는데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또는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다. 그냥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보고 이게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건지 우선 면제를 말하는 건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둘 다 우선 면제라고 나오니까 법조문에는 시험에도 최우선 면제 이런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또는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은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게 물권적 효력입니다. 물권적 효력입니다. 임차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즉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이 바뀌면 옛날에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됐어요.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상가도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가든 주택이든 모두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체결했으면 2년 동안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수 있고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죠.
대항력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고요. 새로운 주인에게 그러면 보증금은 옛날 주인한테 주는데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한테 나중에 2년 살고 나갈 때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럼 주인은 내가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이런 소리 못합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죠. 대항력은 인도가 이사입니다.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다음날인데 이걸 일본식 표현으로 이길이라는 말도 합니다. 올해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이길 일본식 한자죠. 다음날 판례는 구체적으로는 오전 0시입니다.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은 전입신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농지의 경우 농지는 농지법에서 대항력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농지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인도받고 시구 원면장 확인을 받아야 되죠. 확인을 눈으로 확인받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농지법에서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하고 상가에만 있습니다. 농지법은 확정일자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우선 면제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과 또는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물론 이게는 세무서에서 받고 상가인 경우는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 신청인데 사업자 등록 신청도 세무서에서 하죠. 당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1일날 따라서 1일날 이사를 하고 2일날 전입신고했다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만약에 건저당도 3일이라면 건저당 설정 등기일이 3일이라면 이 3일 둘 다 3일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자와 건저당권자가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순위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오후 5시 59분에 건저당 설정 등기를 했던 동순입니다. 등기한 시각은 안 나타난다고요? 확정일자 받은 시각은 안 지켜요. 그냥 날짜만 지키지. 아침 9시에 했던 오후 5시 반에 했던 똑같다고요. 순위가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건저당은 그대로 3일입니다.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습니까? 1일, 3일.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건저당입니다. 건저당은 3일이고 확정일자는 당일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1일이어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했어요.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거 빨간 글씨 잘 안 보이죠? 말을 안 하니까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보여요? 빨간 글씨도? 4일날 오전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1일날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면제 효력은 4일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3일인 건저당이 먼저고요. 만약에 건저당이 4일이라면 같은 4일이지만 이거는 4일날 오전 0시라고 했잖아요. 확정일자를 1일날 갖추면. 따라서 건저당이 4일이라면 이거는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4일날 이사,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은 경우.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을 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 끊어서 올리면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은 지금 시흥시가 해당이 되겠죠. 과밀 억제권역이 어느 지역인지 시험에 묻지는 않겠죠. 과밀 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14개 시입니다. 14개 시. 물론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10개 동만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안산이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는 과밀 억제권역 아니죠. 시흥시는 과밀 억제권역인데 안산은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이 아닙니다. 과밀 억제권역은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1억 1천을 초과하면은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서울에 전세가 1억 1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없으면 이런 법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보세요. 그러면 실습. 저는 가봤어요. 실습. 도시재생센터 그 실습 가봤는데 남구로역에 가보니까 남구로역 프로디지털 가산디지털 옆에 남구로역이라고 있어요. 남구로역에 가니까 월세 20만 원짜리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지은 거 그 사실 대피소도 있고 그러더라고. 방공호 그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공호도 만들어놨더라고 마당에요. 근데 월세 20만 원밖에 안 해요. 전세 5천만 원짜리도 많아요. 서울에. 삶이 고달프면 한번 가보시라고. 남구로역인데 가보면 많아요. 자,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 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입니다. CM블루에 보면 정용화라고 있는데 여기는 세용화입니다. 세종, 용인, 화성은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필기 안 해도 있죠. 프린트에. 세종, 용인, 화성은 과밀 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끊어 올린다고. 절상, 반올림이 아니라 절상이죠.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파주시가 신설됐습니다. 물론 파주 외에도 경기도, 김포, 안산, 광주 이런 곳은 역시 옛날부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파주시만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주택이고요. 상가를 보겠습니다. 상가는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했는데 서울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죠.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만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6구 54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6구는 54, 5억 4천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표준, 대개 먹으라고 권했다. 영덕 대개가 아니라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우리 교과서는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593
593, 594페이지에 있네요. 9개. 여기 9개를 적어놨네요. 9개. 9개 적어놨는데 저는 시험에 나올 거는 뭐 7개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박스에 있는 거 594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 이게 예외입니다. 이거는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임시표준대개 권해,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임시특례가 있습니다. 임시특례가 동그라미 9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9번. 교과서 594페이지 동그라미 9번, 이게 임시특례인데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차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저히 영업이 안 돼가지고 월세도 못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 맛집이 잘하는 집이 있었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식혜라도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망하기 전에, 안 그러면 또 문 닫아버리면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식당 같은 거 많이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은 16번 오늘 OX 문제 16번을 보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연차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차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을 통과할 때는 야당에서도 반대가 없었는데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는 보면 막 완전히 이게 그럼 주인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엄청난 비난을 많이 했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연체를 했으면 나중에 연차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월세 낼 돈도 못 벌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빼면 내야 되겠죠. 안 내면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연체했으면 나중에 영원히 안 줘도 되냐? 그건 아니라고요. 결국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물론 좋은 건 없죠. 6개월간 월세가 받아가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거 하여튼 비난 엄청나게 이 부분을 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영업이 안 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간만 연체된 경우 그렇고, 나중에 영업 잘 되면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어쨌든 이 임시특례 규정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표준이라는 게 2개가 있네요. 표준이라는 게 2개. 표준이라는 게 2개 있는데 그게 5번, 우리 교과서 595페이지 5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되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법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게 표준이에요. 2개입니다. 2개. 이거는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게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에 쪽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입자가 주인을 망치로 때리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아마 살인미수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받았을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도 9억 초과하더라도, 이게 9억 초과하는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자꾸 나쁜 개업공개사들이 부추긴, 개업공개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도 좀 있어요. 11만 명 중에서는 많이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9억 초과해버리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내쫓아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몇 억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 밖에도 9억 초과하더라도 내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대항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항력이 없었어요. 최근에 신설됐어요.
그 족발 사건, 서울의 족발 사건 때문에 살인 사건 비슷하게 막 주인 죽이려고 너무 열받으니까 세입자는 그 보니까 3억 5천인가 들여서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나가 내쫓으니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열받은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망치 들고 때리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아마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리쌍 방지법이라고 돼. 이거 리쌍, 길 리쌍이 저기 건물 사가지고 세입자 다 내쫓고 돈 20억 가지고 45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20억 가지고. 그 나머지 20억은 그 세입자 내쫓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아가 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98억인가 매물이 나와 있어요. 리쌍 건물이. 그 지금 카페베네에 7년간 임대했더라고. 7년간 통임됐어요. 사회적으로 비난이 많으니까 이제 바로 안 팔고 7년 후에나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카페베네 이런 데는 인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익스테리어까지 해요. 외부까지 다 새로 자기들이 고쳐요. 7년 동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7년, 처음에 7년 계약을 했으면 우리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 있죠? 그럼 7년 계약했으면 또 3년 더 장사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또 7년 더 연장해야 된다고요? 7년 더 연장해버리면 14년 돼버리잖아요. 10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6년 계약한 경우도 갱신 요구 못해요. 5년 계약했으면 한 번 갱신 요구해서 10년 할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1년 했으면 계속 10년 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겠죠, 연장이? 이런 카페베네나 이런 거 뭐 하여튼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장사가 자신 있는 사람은 길게 하는 게 유리하고요. 1년 만에 망할지도 모르는데 7년 했다가는 7년 동안 계속 월세 내야 되죠, 장사인데도. 지금 코로나19로 상인들이 장사 안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만 못 둬요. 주인이 뭐 돈을 내줘야지 돈을 안 내주는데 월세 계속 까버리는데, 그러니까 문 닫고 싶어도 못 닫는다고요. 처음에 그래서 계약할 때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본인이 확실하게 장사할 자신이 있으면 길게 하는 게 좋고, 세입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1년 하는 게 낫죠. 그러면 1년 월세만 까먹고 마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월세 다 떼이는 거죠. 장사 안 해도 10년 계약, 처음부터 10년 계약하면.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2번에 있네요. 우리 교과서 594페이지 2번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 5년, 옛날에 5년인데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권리금과 관련된 게 우리 교과서는 4번, 그 다음에 6번, 4번, 6번에 있네요. 권리금과 관련된 거.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차 끝날 때까지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현 세입자가 주인한테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이렇게 말하면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그러면 10년간 장사를 했어요. 10년 이게 계속 갱신 요구를 했다가 10년간 했다고 1년 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1년씩 했다가 계속 10년이 지났어요. 10년째 되니까 또 세입자가 다른 사람 데려올 테니까 계약 좀 해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무슨 소리 하냐, 10년 다 끝났는데 그냥 나가라, 내가 장사할 거다, 카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10년 끝났으면은 권리금 해주기에 보장해 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해줘야 된다.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권리금 해주기에는 100년을 장사해도 나갈 때는 권리금 해주기에는 보장해 줘야 돼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주인이 돈 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이게 생겼고요. 저도 공청회 할 때 참석도 했었어요.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는 공청회를 해요. 참석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권리금이 법에 명문화되기 전보다 세입자들이 권리금 해주 기회를 더 보장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 돼요. 지금은 합법적으로 주인이 협조 안 하면 권리금 절대 못 받아갑니다. 세입자 지금 현행법상. 제가 볼 때는 세입자가 훨씬 불리해요. 예외가 엄청나게 많아요. 권리금 해주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거.
예를 들면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있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망고로 임대차 한 경우, 그 다음에 주인 동의 안 받고 전대한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재건축 재개발하는 경우에 그냥 내보낼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영유법 등에 의해서. 그리고 또 자력이 없는 경우, 또는 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 데려왔는데 지금 월세 안 날 것 같다,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세입자가 월세 잘 낼 거다 하고 소송해가지고 입증해야 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인이 권리금은 못 받아가게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세입자들이. 그래서 주인 입장이라면 이제 내가 장사할 거다 이런 말 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안 데려와도 손해배상 3천만 원 해주라고 판결 나왔어요. 10년 지나도. 물론 그때 판례는 5년이었어요. 그 당시는 5년이었잖아요.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여러분이 이게 법을 알면, 주인이라면 주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세입자면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공부를 했어요.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해수기회 보장, 해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8번에 있네요. 8번 동그라미 8번 우리 교과서 594페이지 동그라미 8번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가능하다고요.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2기, 3기 우리 암기 프린터 30번에 보면은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0번에 맨 밑에 보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4가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3가지 있죠. 3기 차임 연체는 전부 상가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상가 30번 프린트 맨 밑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석 달 월세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이때 3개의 차임액이라 하면 연속해서 석 달을 연체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사가 안 됐어요, 이번 달에는 50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6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연체된 액수가 석 달 월세액에 해당된다는 뜻이라고요. 3개의 차임액이란. 주택은 2기입니다. 2기. 그 위에 2기가 4개 있죠. 2기 4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도 2기의 차임액을 한 번이라도 연체한 적이 있으면 2년 더 살겠다 하는 거 거부해도 된다고요. 주택도 계약갱신 요구 2년은 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주인 입장이라면 편법을 활용하면 주인 직접 산다 하고 내보내고 직접 안 살고 그냥 팔아도 손해배상 안 해줍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힘든 건 돈이 없으면 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 대출이 되나 보더라고. 세입자 보증금 내주려고 한다고 하면 대출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팔면 좋은데 못 팔고 만약 2년 동안 비워놓으면 주인 입장에서도 이자만 계속 내야 되고 그렇죠. 상가도 마찬가지고 권리금 회수기에도 1년 6개월만 다른데 세를 안 놓고 그냥 가만 비워놔버리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돼요. 상가도. 주택도 다른데 세를 안 놓고 그냥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고요. 다른데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 차액을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거는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가 건물인데 주택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주택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두환 정부 때이기 때문에 모든 주택을 적용했어요. 상가도 원래는 모든 상가를 적용하려고 했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에 원안은.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이게 무슨 빨갱이 북한이냐,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았고 또 건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그래서 모든 상가에 대해서, 왜 모든 상가에 대해서 해버리면 상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가 주인들은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은행 융자를 갚아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모든 상가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인정해주고 최우선 면제를 인정해주면 이 이하 상가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광역시의 경우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보증금 범위 내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입니다. 과밀억제권익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익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용화가 아니라 세파화입니다. 세종, 파주, 화성입니다. 세종, 파주, 화성.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제가 잘못 적었네. 세파화는 이게 광역시가 세파화네요. 과밀억제권익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익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부산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광역시인데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익에 해당되는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파화입니다. 세종, 파주, 화성시. 세종, 파주, 화성 빼고도 그 외에 용인, 김포, 안산, 광주 이런 곳은, 경기도 광주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죠. 그런데 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이 과밀억제권익인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부산이 과밀억제권익이 아니라 그냥 광역시입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부산이 광역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 파주, 화성도,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헷갈리죠? 고통을 받아야 돼. 지금 이거 다 알면 뭐 더 이상 수업 들을 필요 없잖아. 그냥 실제 현업에 나가면 이거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책상 밑에 적어놓고 보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지역이 이제 인천이라면, 인천 같은 데는 지금 주택도 이 말을 안 했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양구라든지 부평구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근데 송도라든지 금단 신도시라든지 청라지구 이런 데는 전부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인천은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요, 광역시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또 광화군이나 옹진군은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인천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이 세 군데 다 해당될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청라지구에서 하면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 광역시다,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현업에서는 내가 하는 지역만 심려치 않아도 된다고요. 시험에 또 민법 시험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잘 안 나오나 보더라고요. 중개실무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이게 보호받는 게 오히려 민법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 거죠. 민법에서는 이런 숫자 같은 거 잘 안 나오죠. 벌칙도 안 나오고요. 민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암기하는 걸 많이 물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보고 잘 이해를 했는지 예만 하나 들어보고, 시흥시에서, 시흥시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시흥시에서 만약에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은 5,500만 원이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이라고 했잖아요. 보증금 500, 월세 50 하면 환산보증금 5,500이라고요. 시흥시 상가입니다. 상가.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시흥에 있는 상가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얼마? 1900 6억 9천 받는지 6억 9천, 그 다음에 5,500, 1,900 영원.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은 영원. 영원이 아니고 500만 원. 그 다음에 영원. 이 중에 답이 있어요. 얼마? 답은 1,900X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아.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지금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 500만 원.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보증금 없고 월세만 내면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내가 내놓은 데면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 최우선 면제는. 답은
500 내놓은 보증금이 500이라고 했잖아. 500에 월세 보증금 500 내놨는데 1900 받으면 이거 이런데 망하는데, 이런데 경매농가는 이런 데만 다니면 돈 벌겠네요. 오히려 내가 내놓은 돈보다 더 많이 배당을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받는 거는 보증금 기준이 되는, 실제 받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고 기준이 되는 거는 환산보증금이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집착할 필요 없어. 그냥 집중만 해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또 다음 달에 또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도 또 한다고 했어요. 대학교에서는 그냥 1년 내에 해요.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학원에서는 여러 번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한다고요.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 보온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광역시에서 2천만 원 최우선 면제를 받는데, 가령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데 어쨌든 방이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불법을 해가지고 20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개라고 보고요. 2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20개, 방이 20개가 있다고. 다가구 집은 주인은 한 명이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에 그러면은 최우선 면제 해줘야 될 돈이 4억이죠. 근데 이게 경매에 4억이 넘어갔다고요. 그러면은 4억을 전부 다 최우선 면제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고요. 2억만 떼가지고 최우선 면제 해주니까 2천만 원씩 다 못 받고 1천만 원씩 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상가는 3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로 다 바뀌었어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왜? 경매 신청한 사람도 배당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해주고 나면 그런 다른 담보 물건은 담보 가치가 없어지니까 물건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물건법이.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떼준다. 임대차 기간 최단기 존속 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이라고 했죠.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농지. 그 다음에 법정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로 개정이 됐다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주인 같으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했죠. 옛날에 1개월 전인데 지금은 2개월 전까지. 왜 2개월 전까지 바꿨나 하면 한 달 만에 집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2달로 바꾸고 2달 전까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인이 2달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니까 또 2년 더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그냥 계약 갱신 요구 행사 어차피 4년 보장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2+2년에서 계약 갱신 요구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러면 또 2년 더 살고요. 2년 더 살고 나서 또 세입자는 계약 갱신 요건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주인 입장이면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월세 5% 올려달라,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건지 물어봐야 돼. 의사표시를 물어봐야 된다고. 안 하면 그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건지 물어봐야 되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놔놓으면 또 4년 살고 나서 또 2년 더 계약갱신 요건. 계약갱신 요건은 주택의 경우는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주택은 1회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요. 주택하고 상가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이거 2개월 전까지고 상가는 1개월 전까지죠. 아직도. 주택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돼가 또 2년 더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20년 7월 31일부로 생긴 게, 주택의 경우 옛날에 없다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도 6개월 끝나기 전부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주인이나 직계 좀비속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내보낼 수 없습니다.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 또는 직계 좀비속이 직접 살겠다 내보낼 수 있다고요. 그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내놓고 주인이 안 살고 세놓으면 세입자는 어떻게 세놨는지 아냐?
동주민센터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면 맨 마지막 줄에 있네요. 맨 밑에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니까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놨는지, 임대인이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다 열람 요청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100만 원 받다 다른데 200만 원 세놨으면 100만 원 차액권에 24개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이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7년 상가, 이게 7년 계약하면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묵시적갱신은 돼요. 묵시적갱신이 되면은 또 7년 연장되는 게 아니라, 묵시적갱신 되면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입니다. 법정갱신 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 주택을 처음부터 4년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2년 더 연장된다고요. 또 4년 더 연장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더 연장된다고요. 상가 10년 끝나도 묵시적갱신은 가능해요. 또 1년 더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면 주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그래서 주택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상관없이 계약갱신 요건은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어요. 한 번도 행사 안 했다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잘못하면 6년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차임 정감 청구인데, 정감 청구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어요. 깎아주는 것은 상한선이 없고 올리는 것만 5%입니다.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인데 둘 다 5%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1할이 10%입니다.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만약에 지금 월세로 돌리는 걸 말하는 건데,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냐? 왜 이게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융자 받아서 이자 내도 월세로 받으면 남으니까 자꾸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3.5%였는데 이게 2%로 바뀌었다고. 기준금리 더하기 2%. 그러면 만약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1억에다가 2.5% 받을 수 있다고. 2.5%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죠. 250만 원이고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달에, 이 계산기가 없어 정확한 건 아닌데 한 20만 8천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럼 주담대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2%, 2.3% 이 정도 된대요. 보통. 그러면 별 실익이 없잖아요. 이거 받아봐야 뭐 어차피 그 월세 대출 이자도 한 2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요. 그럼 뭐 8천 원 더 받으려고 그 월세로 전환하고 피곤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기준금리 0.5% 더하기 2%로 바뀌었다고. 옛날에 3.5%였어요.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생계인데, 사실혼,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혼이 보호됩니다. 상속인 없이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다 상속이 됩니다. 물론 2촌 이내에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면 2촌 이내의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이게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 노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 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요양원에 보내놓고 그냥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사실혼 관계의 2분의 1을 상속한다면 누가 부모를 모시려고 하겠냐?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이, 민법에서 사실혼이 보호된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도 보호 안 되고요, 부동산 실명법도 보호가 안 되고, 민법에서도 상속이 안 됩니다. 나이 먹어서 재혼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동의해요, 안 해요? 아버지 지금 미쳤습니까? 나이 처먹고 무슨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할까니까 그냥 살기만 사세요. 혼인신고 하지 말고 사실혼을 사라는 이야기. 그럼 상속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으면 재혼도 못해. 돈 없으면 빨리 가라고 그래. 돈 많으면 자식들이 절대 반대해가지고 못한다더라고요. 왜? 상속이 되잖아요. 혼인신고 해버리면. 사실혼은 상속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혼을 살면서 다 빼돌려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현금으로 몰래, 자식들 몰래. 현금은 내가 지켜야 할 돈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돈이라 하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 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금은 나를 지켜주지만 죽을래도 연금 많이 나오면 살린다고요. 못 죽게. 근데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두버린다. 보스 빼버리가 그냥 가버리게 만든다고. 그럼 다 내 거 되잖아요. 상속인 거 되잖아요. 사실로는 상속이 안 됩니다. 민법상은. 또 저한테 누가 질문하는 분이 있던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연기금, 각종 연기금은 사실혼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죽으면 군인연금이 더 많죠. 오히려 공무원보다. 제 친구 중학교 나와가지고 옛날에 준위로 제대했는데 지금 300만 원 나오더라고. 연금 지금부터 받아요. 군인은 우리 국민연금 이런 건 나이가 돼야 받잖아요. 2세 3세 60세 돼야 받는데 군인연금은 그냥 제대하면서 바로 받더라고요. 제 친구 지금 300만 원씩 받아. 준이 중학교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안 되고 그런 애들 군대 갔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그 300만 원 받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요. 죽었어요. 그 사실혼한테 상속이 돼가 나와요. 계속. 근데 그 사실혼 배우자가 저한테 묻더라고. 또 다른데 재혼하고 싶은데 재혼해도 연금 계속 받죠. 묻던데 못 받아요. 다른데 제가 하면 재혼하면 못 받는다고. 몰래 그냥 살아라고. 재혼하지 말고 혼인신고 하지 말고 몰래 살면 모를 거 아니에요. 서류에 안 나타나니까. 너 사실혼이지 물으면 사실혼을 다른 사람하고 사실혼을 해도 안 나와요. 연금. 옛날 배우자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국민연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연금 받다가 다른데 재혼해버리면 안 나온다고 연금. 그러니까 몰래 그냥 살고 싶으면 살으라고.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요. 어쨌든 사실혼이 주택만 보호된다. 사실혼은 승계되는데 다만 그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승계 안 됩니다. 남편 죽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 상가 모두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다 있고요.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빨리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택, 상가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이번 달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경공매 하도록 하겠습니다.